2013년에 시행되었던 외교관 후보자 선발 시험 PSAT 상황 판단 첫 번째 1번부터 20번까지 해당하는 영상 해설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책형은 인책형이고 좀 의아할 수 있는 부분인데 2013년도 딱 이때만 2013년도만 5급 공채랑 그러니까 이제 5급 공채 이제 행정직이랑 과학기술직이 있는데 그 직렬들 따로 외교관 후보자는 따로 이렇게 있었습니다. 아마 이때 무슨 뭐 이렇게 따로 시행을 하자 뭐 이렇게 말들이 나왔었나 본데 어쨌든 뭐 그렇게 해가지고 계속 이어진 게 아니라 그냥 이 연도만 이렇게 한번 시행을 해보고 아니다 싶어서 14년도부터는 계속 이제 그냥 다 합쳐져서 이제 운영을 해오고 있죠. 그래서 약간 좀 네, 그래서 2013년도가 이렇게 동떨어져 있는 좀 특이한 좀 해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항이 아까 종류가 나뉘기 때문에 얘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1번 보면 자, 다음 글을 근거로 추론할 때 옳은 것은 미국인의 일상생활은 19년 이후 꾸준히 변했다. 스미스 씨의 복장만 보면 1930년이라고 착각할지도 모른다. 물론 눈썰미가 있는 사람이라면 스미스 씨의 바지통이 30년보다 좁다는 것을 눈치챌 수도 있다. 자, 여기에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좀 될 것 같습니다. 남자들의 패션은 빙하의 움직임처럼 느리게 변화한다. 이게 중요한 부분인 것 같고 부인이 있습니다. 스미스 부인은 발목에서 오므라들고 발목에서 10cm 올라가 있는 치마를 입고 있다라고 합니다. 어쨌든 이 시대는 미국의 이제 그 여성들은 발목에서 10cm 위는 뭐 여전히 당시의 표준적인 뭐 치마 길이였다라고 합니다. 지금은 봄이라는 계절에 맞게 단화를 신고 단화 안에는 검은색 스타킹을 신었다. 스미스 부인은 황갈색 구두를 신을 때 황갈색 스타킹을 신는다. 뭐 신발하고 뭐 깔맞춤인가? 아무튼 19년이면 화장은 매춘부들이나 하는 것이라는 고정관념이 희미해지고 세련된 소년들은 이미 대담하게 화장을 시작했을 때라고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 가정교육을 잘 받은 사람이라면 아직 그 화장에 대해서 뭔가 적극적이지 않다라는 지금 그런 부분들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 문단. 머리가 길다. 베일을 착용한다. 스미스 부인에게는 긴 머리를 짧게 자르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다. 단발머리 여성이나 장발의 남성은 자유연애주의자까지는 아니더라도 급진적인 사상과 진보적이다라는 부분이겠죠. 관련이 있다고 생각되었기 때문이다 라고 합니다. 아무튼 그렇다고 합니다. 자, 옳은 거 1번 볼게요. 네, 미국 남성들의 바지 모양에는 약간의 변화가 있었다. 빙하의 움직임처럼 느리게 변화한다는 그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그렇다면 약간의 변화가 있었겠구나 라고 우리가 추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번이 옳은 거, 즉 정답이 되겠습니다. 여성들의 치마는 대체로 아니죠. 네, 발목이 10cm가 표준이었습니다. 볼에 색조 화장을 했습니까? 아니요. 색조 화장품 사용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누가요? 스미스 부인이. 자, 긴 머리 여성은 짧은 머리 여성하고는 좀 대조적인 부분이고 단발머리 여성, 즉 짧은 머리 여성이라고 봐도 자유연애주의자까지는 아니더라도 급진적인 사상과 관련이 있다고 이 말을 우리가 토대로 추론해 볼 수 있는 사실은 긴 머리의 여성은 자유연애주의하고는 전혀 거리가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조금 약간 좀 주관적으로 좀 우리가 이거를 해석을 해본다면 얘네조차도 자유연애주의자까지는 아니지만 거기에 비슷하다라는 그런 이 글쓴이의 이제 그 의도를 약간 대략적으로 헤아릴 수 있거든요. 그렇게 보면 그런 부분에서 비추어 보면 얘네들이 또 더욱 가까운 거지 긴 머리는 더 말이 안 된다라는 거죠. 마지막 스미스 부인이 신은 단화는 황갈색이었다. 자, 황갈색 단화에 대한 내용은 어디에도 없어요. 여기 있긴 한데 지금은 봄이라는 계절에 맞게 단화를 신고 단화 안에는 검은색 스타킹을 신었다. 즉 황갈색이라는 표현은 어디에서 찾아볼 수 없습니다. 틀렸습니다.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옳은 거. 자, 경국대전은 조선의 기본법전으로 여러 차례 개정을 거쳐서 성종의 최종본이 반포되었다. 자, 경국대군 뭐 흔히 잘 알고 있죠? 네. 의정부 다 알 겁니다. 지금 경기도 의정부시가 아니라 조선시대 의정부 때 이제 육조가 있었잖아요. 뭐 육조 직계제 뭐 어쩌고 해가지고 뭐 그 세종이 만들고
그 누구야 그 새 조가 이제 그 다시 없앴다가 뭐 하잖아요. 다시 또 생기고 그 거기 보면 이제 2호 예병 형공 즉 6조가 이렇게 있는데 그래서 뭐 육전으로 구성되었다고 합니다. 자, 경국대전에는 정사를 논의하는 조회 제도의 회의 같은 건가 봐요. 지금의. 그래서 조회에 대한 사항은 예전에 조의 조항에 집약돼 있다고 합니다. 조의는 신하가 임금을 만나는 의식이고, 자, 여기 이제 조의 의식이 있습니다. 꽤나 뭐 복잡해 보일 수 있는데 일단 대조와 상조로 나뉘고요. 나머지는 필요하면 보도록 하고 빠르게 넘어갈게요. 자, 대조는 특별한 시점에서 시행되는 조회다. 상조는 일상 조회다. 그러니까 얘는 뭐 특별회의, 뭐 일상, 뭐 일일회의, 뭐 얘는 뭐 월간회의, 분기회의, 뭐 이런 느낌이라면 얘는 뭐 일일회의, 주간회의 같은 느낌일까? 자, 제방객사는 주변국 외교 사절로 상망조와 조참회는 경우에 따라 참석했다고 합니다. 달의 변화를 기준으로 작성된 달력에 따라 매월 1일에 해당되는 사길과 보름달이 삭망이라고 하죠. 네. 망일에 시행되는 상망조화. 자, 그래서 얘는 뭐 달 그것 때문에 그래서 매월 삭과 망에 이루어졌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기억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바로 나오네요. 상망조화는 달의 변화 맞죠? 달의 위상이 변하기 때문에 시행이 된 겁니다. 자, 정실조화의 참여 대상은 여기 있어요. 왕세자, 모든 관원, 제방객사. 상참은요? 상참관입니다. 자, 뭐 각주나 주어진 이 지금 현재 본문에서 우리가 뭐 구체적으로 언급을 하진 않았어요. 뭐 이를테면 상참관은 누구누구다 라는 말은 안 했지만 어쨌든 상참에 관련된 뭐 관이겠죠. 그런데 여기 정실조화를 보면 모든 관원입니다. 얘도 관이잖아. 근데 모든 관원은 당연히 얘보다 상위 개념일 것이다 라는 걸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거든요. 판단할 수 있다고. 그리고 뭐 제방객사도 있고 왕세자도 있으니까. 따라서 정실조화에 참여 그 대상 범위가 높다, 넓다라는 거를 본문의 직접적인 내용에 직접적으로 언급이 없었어도 우리가 판단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디귿. 한 해 동안 조회가 가장 많이 열리는 곳은 여기 아니야? 매일 열리잖아. 맞죠? 사정전. 네, 공교롭게도 3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자, 공전 아니었고 어디였죠? 예전에 조의에 있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답은 3번이 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3번) 옳은 것은 디자인을 쉽게 모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방지, 디자인을 창작한 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우리나라는 디자인 보호법. 자, 디자인이란 물품이라 물품의 부분 및 글자체의 형상,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 시각을 통하여 미감, 아름답다든가 멋있다는 등의 느낌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이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디자인 보호법을 통해 보호받을 수 없다. 한편 디자인을 보호하는 방법에는 특허권적 방법과 저작권적 방법이 있다. 자, 특허권적 보호 방법이란 법적으로 입 아파. 안 읽을게요. 입 아프니까. 아니 목이 아프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 특허법에서 우리가 흔히 아는 뭐 선출원주의, 선출원 우선주의 이런 말 있잖아요.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네, 그런 거죠. 저작권 보호 방법이 뭐냐 봤더니 등록과 같은 방식, 등록 이런 걸 하지 않아도 법적으로 보호하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디자인 보호법은 특허권적 보호 방법을 취하며 일본, 미국 등도 마찬가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독점 배타적 디자인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사람은 해당 국가 특허청에 등록을 해야 된다. 좀 길어 보일 수 있었지만 이렇게 어려운 내용도 없고 그냥 좀 술술 읽히는 좀 지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기억 볼게요. A가 자신이 창작한 디자인을 일본에서 독점 배타적으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당연하겠죠. 왜 일본도 이 그 특허권적 방법을 따르고 있으니까, 취하고 있으니까. 아름다운 노래를 창작할 경우
자, 창작물이라고 해서 우리가 보호받을 수 있을까요? 아름다운 표현이 있으니까 맞을까? 아닙니다. 얘는 노래입니다. 노래는 시각이 아니라 청각입니다. 엄연히 달라요. 디자인의 계열이 아니죠. 자, C가 미국 특허청에 등록된 D의 디자인과 동일한 디자인을 독자적으로 창작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미국에서 사용하면 당연하겠죠. 이미 등록이 되어 있는 거니까 침해하는 부분이 되겠죠. 독일인 이가 고안한 디자인과 동일한 디자인이 이미 등록되었다 하더라도 아니죠. 뭐 창작성이 인정되면 우리나라에 말이 안 되죠. 왜냐하면 이미 우리나라 특허청에 이 고안한 디자인과 동일한 디자인이 등록이 되어 있으면 끝입니다. 등록할 수 없겠죠. 기억 디귿 2번이 정답이 되는 걸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고요. 자,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글과 법률 규정을 근거로 판단할 때 보기에서 옳은 것을 골라라. 좀 이 법 용어가 좀 친숙하지 않습니다. 조금 주의를 해서 풀어야 될 문제로 보입니다. 변제의 장소, 대금 지급 장소에 대한 언급이 없으면 특별한 약정이 없는 것으로 한다. 자, 물건을 하여야 할 채무는 인도할 물건이 특정되어 있는가 여부에 따라 특정물 인도 채무와 그 다음에 불특정물 인도 채무로 나뉜다고 합니다. 특정물 인도는 특정된 물건을 인도하는 채무라고 합니다. 예컨대 골동품 가게에서 X를 매수했을 때 주인은 매도인이 됩니다. 그래서 그 골동품 X를 인도할 채무를 부담한다 라는 겁니다. 자, 불특정 물인도 채무라는 것은 일정한 종류에 속하는 물건 중에서 일정량을 인도하여야 하는 채무라고 합니다. 자, 이를테면 맥주 한 상자를 이제 주문을 하면 체육대회인데 술을 처먹어? 하긴 뭐 이런 거 많죠. 뭐 대한민국에 이런 거 많죠. 맨날 등산하고 막걸리 먹고 뭐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여러 맥주 상자 중에서 한 상자, 이럴 때 이제 이런 상황을 불특정 물인도 채무라고 합니다. 한편 매수인, 즉 사는 사람은 매매 대금을 지급해야 되는데 이때 매수인의 대금 지급 의무는 일종의 불특정 물인도 채무라고 합니다. 자, 법률 규정까지 나와 있어요. 자, 볼게요. 채무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약정에 의해 변제 장소가 정해지지 아니했을 때는 특정물 인도 채무의 변제는 채권 성립 당시 그 물건이 있던 장소에서 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좀 안 읽히죠? 좀 이게 막 법 용어가 생소해서 제1항의 경우에 특정물 인도 이외의 채무 변제는 그러니까 이제 불특정 물인도 채무 변제는 채권자의 현 주소에서 하라고 합니다. 자, 마지막 매매 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대금을 지급할 때는 그 인도 장소에서 이를 지급해야 한다라고 합니다. 왜 자꾸 머릿속에서 나는 그 인도 국가가 생각나지? 그러니까 드립이 아니라 그러니까 인도가 웃기려고 드립 치는 게 아니라 그냥 진작에 지금 생각이 나가지고 계속 인도 생각나. 타지마할 막 머릿속에 그려져. 기억. 갑이 쌀 한 가마니를 전화로 을에게 주문을 했다. 그럼 이건 이제 불특정 물인도 채무가 되겠죠. 왜? 이 을한테서 이제 가지고 있는 그 창고에 있는 쌀 중에서 한 가마리를 이제 선택해서 파는 거니까. 자, 변제 장소는 뭡니까? 자, 인도하여야 한다. 자, 이거랑 똑같은 거죠. 채무를 부담합니다. 누가? 그럼 얘가 채무자가 되니까 얘는 뭐야? 일종의 채권자가 된다라는 부분이 되겠죠. 자, 그럼 채권자는 뭐라고 하지? 여기 있다. 특정물 인도 채무의 변제는 채권 성립 당시 또는 특정물 인도 이외의 채무 변제 1항의 경우엔 특정물 인도 이외는 뭡니까? 불특정밖에 없잖아. 그거는 채권자, 즉 채권자 갑의 현 주소가 맞겠죠. 기억이 정답입니다. 기억은 옳습니다. 니은. 자기 집에 주차되어 있는 중고자동차 X를 을에게 매도한다. 자, 그러면 뭡니까? 을의 현 주소가 아닙니다. 이게 뭡니까? 그 물건이 있던 장소에서 하는 겁니다. 얘는 불특정 물인도가 아니라 특정 물인도 채무가 되겠죠. 니은 틀렸죠. 디귿. 외상으로 물건을 구입한 경우, 자, 갑이 이제 그러니까 돈을 줘야 되죠. 근데 그 상황이 뭐라고 하죠? 불특정 물인도 채무라고 합니다. 그럼 채권자의 뭐라고 해야 되죠? 현 주소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을로부터 외상으로 물건을 구입하는 경우니까 매매 지급 장소는 당연히 어디입니까? 을의 현 주소가 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구입하는 거니까. 맞죠? 자기 집에 보관하고 있는 동시에 인도하면서 매도하면서 그 대금을 이제 받는 거니까 여기 있죠. 인도 장소에서 어디 있었죠? 갑의 집에 있었으니까 즉 지급 장소는 어디?
갑의 집이 되는 걸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고요. 기억 디귿 리을 정답은 4번이 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문형이 좀 많이 나오는데, 자, 문화 바우처 사업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 방안으로 적절한 것을 찾아라 라는 겁니다. 이건 상황 판단보다는 그냥 언어 논리 영역에 굉장히 적합한 문제인 것 같은데 빠르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2005년 5억 원의 예산으로 시작했는데 이게 불과 6년 만에 몇 배야? 70배가 늘어났네요. 네. 근데 이제 발급률이랑 사용률에 있어서 양극화가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해요. 자, 20, 30대 발급률 사용률은 각각 90% 이상이지만 5, 60대의 경우 50% 이하다. 지역 간 격차도 심각하다. 농촌 지역의 경우 20%에도 못 미친다. 이와 같이 문학화대 발급률과 사용률이 저조한 것은 모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그 지역이랑 나이대에 따라서 이게 약간 좀 차이가 좀 심하다라는 걸 우리가 지금 파악해 볼 수 있습니다. 이 글을 통해서. 내용이 그렇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금방 이제 읽혔습니다. 딱 봐도 그냥 보고서 같은 느낌이에요. 그냥 뭐 문화 바우처 사업에 대한 뭐 재고 방안 뭐 이런 것들을 위한 뭐 실태 조사 그거에 대한 뭐 한 장짜리 보고서 같은 느낌인데, 자, 1번부터 보도록 할게요. 고학력자 이런 거 은근히 아니, 이게 뭐야, 의미 없잖아요. 생뚱맞은 거고 틀렸고, 불법 수혜자 이게 말도 안 되고, 예산 확대라는 표현 그 뉘앙스는 이 문제점으로, 이 지문에서의 문제점으로 제시된 적이 없습니다. 젊은 세대 선호하는 이런 말도 없고 5번이 정답이겠네요. 자, 일단 홍보가 덜 됐으니까 홍보도 확대를 해주고, 모르는 사람이 많을 수도 있으니까. 그 다음에 발급 절차 간소화. 아까 뭐라고 했어요? 그 발급 여기 있다. 행정기관을 방문해서 발급 받아야 하는 등 절차가 까다롭다라고 했죠. 그래서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어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5, 60대의 경우 이제 발급 사용률이 모두 낮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있다. 좀 이렇게 홍보할 좀 필요성이 좀 이게 있겠다라고 우리가 판단해 볼 수 있겠죠. 6번 봅니다. 굉장히 길어요. 옳지 않은 것을 찾는 문제입니다. 정부는 미술품 및 문화재를 소장한 자가 이를 판매에 발생한 이익에 대해 소정세율이 기타 소득세를 부과하는 법률을 시행한다. 그래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화 골동품으로 개당 점당 또는 조당 양도 가액이 6천만 원 이상인 것을 과세 대상으로 규정. 다만 양도일 현재 생존하고 있는 국내 원작자의 작품은 제외. 국보 보물, 국가지정 문화재의 거래 및 양도도 제외. 자, 그래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제 서화 골동품이란 여기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가루가 많아. 그렇다고 합니다. 얘네들이라고. 자, 법률에 따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화 골동품을 6천만 원 이상으로 판매하는 경우 양도차액의 80에서 90%를 필요경비로 인정하고 나머지 금액인 20에서 10%를 기타소득으로 간주해서 이에 대해 기타소득세를 징수한다. 자, 보유기간 10년 미만일 때는 양도차익의 80%, 10년 이상이면 양도차익의 90%가 필요경비로 인정이 되니까, 필요경비 인정률이 높으면 높을수록 좋은 겁니다. 세금을 내야 되는 입장에서는 당연하죠. 자, 그래서 기타소득세의 세율은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20%다. 그치, 양도차익 5천만 원에 대해서 20%면 1,000만 원인데 1,000만 원보다 당연히 기타소득세 100만 원이 좀 낮죠. 자, 기억 볼게요. 석판화의 복제품을 12년 전 1,000만 원에 구입하여 올해 5천만 원. 양도 가액이 6천만 원도 되지가 않아요. 틀렸습니다. 그리고 석판화의 원본이어야 되기 때문에 복제품 그냥 다 틀렸습니다. 얘는 안 돼요. 자, 보물로 지정된, 자, 여기서 게임이 끝났습니다. 이거를 뭐 읽어보면서 곱씹으면서 이거 계산해 보면서 이거 맞아? 이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납부할 필요가 없어요. 보물이기 때문에. 디귿은 당연히 맞으니까 여기에 지금 해당이 안 되겠죠. 그래도 살펴봅니다.
자, 생존하고 있어요. 국내 화가의 회화를. 그럼 납부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여기 볼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자, 작년에 떠났습니다. 알겠습니다. 15년 전이니까 필요경비 90%겠네요. 하지만 1000만 원에 구입했고 3000만 원, 즉 2000만 원의 양도 차익이고 필요경비 90% 인정을 받아서 뭐 180이다. 뭐 이렇게 보면 안 됩니다. 이거 틀렸어요. 왜냐면 양도 가액이 6천만 원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기타 소득세 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기억 니을 4번이 정답이 되는 걸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7번) 다음 글과 상황을 근거로 갑 주식회사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액은 수출하는 제약가 선박에 선적 완료된 날을 공급 시기로 한다. 수출 대금을 외국 통화로 받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환산한 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액으로 한다. 자, 공급 시기 전에 환가한 경우 수출자의 공급 시기 전에 수출 대금을 외화로 받아 외국환 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환가한 경우에는 환가 당일의 적용 환율로 이제 계산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공급 시기 이후에 환가한 경우는 여기 나와 있다. 이때는 이제 기준 환율인데 여기는 이제 환가 당일날, 여기는 공급 시기의 기준 환율로 계산을 하라라고 합니다. 자, 상황 봅니다. 2월 4일 계약을 체결했고 수출 대금이 5만 달러야. 2월 4일 날 일단 2만 달러를 선수금으로 송금을 받았어. 그리고 세관에 수출 신고를 하고 선적 완료가 된 날이 2월 16일. 그럼 이때가 뭐다? 공급 시기다 라는 거죠. 문제가 어려운 문제는 절대 아닌데 어이없게 틀릴 확률이 굉장히 높은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선적이 완료된 날을 공급 시기로 본다. 이 말을 놓치거나 그 다음에 공급 시기의 기준 환율 이거 놓치면은 이거 틀릴 가능성 매우 높습니다. 자, 2월 20일 날 잔금 3만 달러를 받았대. 자, 그럼 됐습니다. 얘는 공급 시기 이전 이후로 계산하면 되겠죠. 그럼 얘는 이제 공급 시기 이전이니까 적용 환율이니까. 그러니까 당일이었으니까 환가 당일날 950원을 2만 달러에 곱하면 되겠네. 그럼 1900만 원인가? 그 다음에 얘는 이후니까 기준 환율로 적용하는 건 알겠는데 날짜 기준이 언제야? 공급 시기 기준 16일이죠. 간단하네요. 3천만 원. 그럼 4,900 1번이 정답임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에 얘를 기준 환율인 건 알겠는데 2월 22일 날 나머지 잔금을 받았잖아. 이걸로 만약에 하잖아. 이걸로 어떤 결과를 우리가 어떻게 결과가 나오냐면 어떤 금액으로 결과가 나오냐면 20원에 3만 달러면 60만 원이거든요. 그럼 4,960이 나와. 보라는 듯이 5번에 이게 위치해 있어. 그러니까 5번으로 이거 정답을 체크할 가능성 굉장히 높은 문제입니다. 8번. 자, 또 글인데 근데 하필 또 글 중에서 또 아까 법조문, 소, 치아, 항소. 자, 말했죠. 2013, 12. 그러니까 뭐냐면 여기서 쭉 이렇게 넘어와서 18까지는 이 법에 관련된 내용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 법 중에서도 이제 민사, 형사 이런 거 있잖아요. 돈 이거 소송 걸고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법에 관한 그 지문 중에서. 지금도 나오긴 하지만 이때는 좀 약간 병 쪽으로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출제위원들이 이런 걸 좋아했나 봐. 법대 교수님들이신가? 어쨌든. 자, 봅니다. 소치아가 있고 항소치아에 대한 설명이 크게 나뉩니다. 읽어보면. 체크만 해놓읍시다. 그러니까 판결이 선고랑 확정은 다른 거잖아. 그럴 때는 언제든 소치를 할 수 있다. 이게 중요하겠지. 소송만 종료가 된다. 간단히 말하면은 소가 우리가 1심이 있고 2심 항소가 있고 3심을 보통 이제 상고라고 하는데 상고심이라고 하는데
이제 항소심 진행, 그러니까 2심이에요, 이게. 진행 중에도 이제 소치하를 할 수 있는데, 소치하를 하게 되면 1심 결과까지 다 뒤집어진다. 그러니까 뒤집어지는 게 아니라, 뒤집어진다는 표현 쓰면 안 되지. 왜냐면 그냥 결과가 바뀌는 거니까. 그냥 무효가 된다. 1심 결과가 아무짝에 쓸모가 없다. 그러니까 그 판결의 효력이 사라진 자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뭡니까? 분쟁이 해결되겠습니까? 해결이 안 되겠죠. 그냥 소송만 종료되는 거. 자, 두 번째 항소치하는 뭐냐 봤더니, 잠깐만, 소치하는 항소심 소송 진행 중에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같은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엄연히 다릅니다. 항소인이라고 합니다. 보통 진 사람들이 이제 항소를 많이 하죠. 그러니까 보통 진 사람들이 많이 하는 게 아니라 패소한 사람이 하는 게 항소니까 말을 좀 잘못하면 안 되지. 법 용어는 이제 엄격하니까. 당한 사람 당연히 피항소인이겠지. 자, 항소심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만 항소 치하를 할 수 있는데 피항소인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자, 항소 치하를 하면 제기된 대로 소급해 항소가 소멸되고 항소심은 종료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항소 제기 시점으로 소급을 해서 소멸되기 때문에 항소의 대상이 되었던 이 항소 자체가 1심 결과에 따른 부분에 대한 그 1심 결과 마음에 안 들어서 제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그대로 놔두겠다라는 거지. 그래서 나 2심 항소 제기하겠다. 딱 그 시점으로 돌아간다고. 그래서 1심 판결의 효력은 유지되고요. 오케이. 자, 상황까지 봐야 됩니다. 좀 복잡하네요. 갑은 일에게 1억 원 빌려줬는데 안 갚았다. 그래서 대여금 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 1심 법원은 갑의 주장을 인정. 갑의 그러니까 갑의 승소 판결을 선고. 이에 대해 웃긴 새끼네. 1억 원을 빌려줬는데 우리 갚지도 않았는데 왜 항소를 제기하지? 억울한 부분이 있나? 볼게요. 자, 1번. 어찌됐건 을이 패소를 했으니까 항소를 할 권리는 을에게 있습니다. 근데 항소심은 항소심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만 항소 치하를 할 수 있다고 했죠. 그러면은 판결이 선고된 후에는 할 수 없겠죠. 맞습니다. 1번이 정답이네요. 갑이 항소를 한 게 아닌데 어떻게 항소 치하를 할 수 있죠? 자, 을이 항소를 한 건 맞으니까 소치하를 할 수 있어요. 항소심, 이건 그냥 소치하잖아. 그 을은 아니지. 왜냐면 갑이 이제 원고였으니까. 맞죠? 그러니까 틀렸습니다. 3번도 그냥 말이 안 돼요. 원고가 소치하는 겁니다. 아니죠. 항소심이 종료된 건 맞는데 1심 승소 판결의 효력은 유지됩니다. 갑이 승소한 것으로 분쟁이 해결된다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소치하가 항소심에서 유효하게 이루어졌다면 갑과 을 사이의 대여금에 관한 분쟁에서 갑이 승소한 것으로 분쟁이 해결됩니까? 이게 1심 판결이 효력이 유지되는 거잖아요. 맞죠? 그런 식으로 보면 이게 맞을 수도 있어. 왜냐하면 주어진 상황에서 갑이 승소를 했다고 하니까. 하지만 잘 봐야 될 게 항소치하가 아니라 소치하입니다. 소치하는 1심까지 다 그냥 무력화시킵니다. 효력을 상실시킵니다. 따라서 갑이 승소한 게 아니라 분쟁이 해결되지도 않고 갑이 승소한 이런 모든 것까지 다 효력이 상실이 됩니다. 그냥 없어진다고, 무가 된다고. 됐죠? 5번 틀렸고 정답, 즉 8번의 정답은 1번이 되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자에 관한 또 내용이 나왔다. 정간 암호문을 해독했을 때 지도상의 별표에서 시작한 추적 이동이 종료되는 지점을 찾아달라. 가나다라 마중에서. 이런 문제는 안 푸는 게 맞죠. 시간이 좀 오래 걸리는 문제라서. 정간보는 한자 이 5가지가 기본 율명을 사용하는 우리나라 전통 악보다. 자, 필요에 따라 기본 율명에 요거나 요거로 붙인대요. 안 읽을게요. 읽을 수도 없고. 정간 암호문은 정간보 형식으로 기록돼 있고 기본 율명은 각각의 부여된 다음의 규칙에 따라. 그래서 아무튼 중요한 건 이 한자면 동서남북 얘는 그냥 그대로 뭐라고 합니다. 자, 해독 규칙을 봅니다. 가장 왼쪽에서 해독을 시작해 이렇게 중복해서 해독할 수 없다. 율명은 반드시 순서대로 해독할 필요는 없다. 요게 붙으면 순방향,
그러니까 왼쪽에서 오른쪽. 근데 이게 붙으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하나의 율명을 해독하고 그 다음 율명을 해독할 경우 해독한 율명으로부터 4정간 이내에 있는 오케이. 그러니까 이제 4칸 이내에 있는 것만 다음으로 이제 해독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게 뭐야? 이건 진짜 넘기는 문제가 맞다. 얘 넘기고 나머지 2문제 더 풀면 되잖아. 아무튼 얘네 둘 이렇게는 연이어서 할 수 없다. 그러니까 4가지 케이스를 조심해달라 이거죠. 정관보상의 한 칸을 정관이라 하며 정관 사이의 거리를 간이라 한다. 정관 암호문상 한 1간은 지도상의 한 칸. 자, 볼게요. 이게 지금 이게 동쪽으로 이동하는 거죠. 그럼 여기로 가야 되나? 여기로 가야 되나? 요거랑 요거는 연이어서 해독할 수 없으니까 그럼 어쩔 수 없이 2로 가야겠네. 1위로 갈 수는 없잖아요. 해독을 해야 되니까 이렇게. 그리고 얘는 이게 붙었어. 이거 반대로 가는 거라며. 왼쪽으로. 그럼 이쪽으로 가야겠네. 얘에서 마지막 갈 데가 어디 있어? 여기밖에 없잖아. 이렇게 갔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게 또 중요한 게 또 얘네들이 방위가 있어요. 얘는 동쪽이고 얘는 서쪽이고 얘는 북쪽이야. 동쪽, 북쪽, 서쪽. 추적구 종류. 그래서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이거를 따져보면. 그러니까 이게 좀 복잡한 문제예요. 자, 이거 보자. 일단은 왼쪽으로 가는 거 맞고 이거니까 얘가 이제 반대니까. 자, 일단은 동쪽으로 가는 건 알겠는데 어디로 가야 되지? 여기로 가면 되나? 얘네 둘이 연이어서 해독할 수 있는 뭐 그 조건에 있나? 없죠. 자, 그럼 1에서 3으로 가야겠다. 됐죠? 2칸 갑니다. 2칸 가고 이제 3에서 어디로 가야 되지? 여기로 가야겠지 일단은. 근데 얘네들이 혹시 뭐 있나? 없죠. 이거 없을 무잖아. 무랑 본, 무본. 아니 뭐 걸리는 거 없습니다. 그쵸? 5로 가야 되나? 얘 아니면 얘인데? 맞다. 여기서 6으로, 그러니까 뭐냐면 5로 가야 된다 생각을 하는데 5로 가면 이제 순방향이잖아요. 왼쪽에서 지금 오른쪽으로 가는 거. 그럼 바로 여기 이제 봉착하겠죠. 그럼 이게 안 풀릴 거예요. 아마 얘가 이제 왜냐면 얘가 연이어서 해독이 안 되니까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무랑 이게 그건 없구나. 갈 수는 있거든요. 이렇게 가고 또 이렇게 갈 수 있나? 얘랑 없다. 없으니까 이렇게 갈 수 있거든. 또 연이어서 해독이 안 되잖아. 근데 얘는 이렇게 가야 되거든. 그럼 얘 해독을 안 했잖아.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6으로 가야 됩니다. 6으로 가게 되면 이쪽으로 가게 되겠죠. 왜냐면 역방향으로 가니까. 역방향으로 가서 여기서 이제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그림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6까지 가야 되니까 3칸을 이동하는 거니까 3칸을 이동하고, 자, 다음에 이제 6에서 어디로 이동하는지, 그럼 여기로 바로 이동하니까 6은 당연히 한 칸을 이동한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럼 5에서 어디로 가야 될까? 7, 8, 9 중에 어딜까? 이 무랑 안 되는 거를 보면 요 이상한 거 있거든요. 그러니까 얘랑만 안 돼. 얘 수플립인가 이거 아무튼. 그럼 7번으로 가야 된다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7은 그게 아니니까. 그럼 7까지 가면 5에서 2칸 가는 거지. 좋습니다. 자, 그럼 7까지 왔습니다. 자, 마지막 이제 8, 9를 볼게요. 자, 8 여기서 어디로 가야 될까? 여기로 가야겠지. 왜? 이렇게 갈 법도 하겠지만 이렇게 가면 해석이 안 되죠. 왜? 반대로 가야 되니까. 그래서 9를 갔다가 8을 가면 되겠죠. 굉장히 난해하네 이거. 설명하기도 좀 애매하다. 이렇게 가면 된다. 그럼 8에서 마지막으로 12를 가면 되겠지. 그럼 몇 칸 가지? 2칸 가고 9에서 8 가는 건 당연히 한 칸이고 8에서 12 여기 도착이니까 나머지 4칸만 이동하면 된다라는 거죠. 자, 이제 방위를 따져봅니다. 얘가 동쪽이거든. 그럼 봐봐. 하나, 둘. 일단 여기. 이 3은 얘는 뭐야? 북쪽이네. 하나, 둘, 셋. 여기. 그 다음에 이거 한 칸은 뭐지? 서쪽. 5도 서쪽이야. 그럼 3칸이네. 하나, 둘, 셋. 여기. 여기 왔어. 그 다음에 7번은 남쪽이야. 남쪽으로 2칸. 하나, 둘. 여기 왔어. 오케이. 그
그다음에 9번은 뭐야? 이 동쪽인가요? 동쪽으로. 8번도 동쪽이네. 몇 칸? 5칸. 하나, 둘, 셋, 넷, 다섯. 나에 도착을 하게 되네. 여기가 정답이겠네. 야, 이거 어렵다. 문제가. 이게 9번에 나올 문제가 아닌데, 이게 한 17번, 16번 혹은 18번에 나와야 되는 문제인데, 아, 좀 어렵습니다. 이게 해석의 여지가 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냐면 이 문제는 이걸 잘 봐야 돼요. 요거인지, 왜냐면 요거인지. 어쨌든 다 해독을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만약에 이거를 뭐 건너뛰고 하면은 뭐 얘는 반대로 가고 이런 것들을 좀 조심해야 되는데, 일단은 9번에 정답 2번임을 우리가 도출해 봤습니다. 이해가 안 되시면 몇 번 이제 다시 한번 돌려보시고 아니면 본인이 이제 스스로 다시 해보시면 될 겁니다. 자, 10번. 슬기의 손익은 갑 은행이 A 가격 원달러, 그러니까 원달러 환율 문제 같은데, 달러를 사고 싶다는 의사 표시를 하고 을 은행이 B 가격에 팔고 싶다 의사 표시라면 중개인은 고시 가격을 이렇게 A/B로 고시한다고 합니다. 즉시 사거나 팔려면 그것을 팔거나 사려는 측이 제시하는 가격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환전 수수료 등의 금융거래 비용은 없다. 현재 달러 고시 가격은 이렇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나는 이 가격에 사고 싶어. 나는 이 가격에 팔고 싶어. 얘가 0.1원 더 많죠. 달러당. 그러니까 간단해. 싸게 사고 비싸게 팔고 싶다. 당연한 논리입니다. 자본주의에서. 이게 그거거든요. 스왑 거래, 통화 스왑이라고 뭐 경제학 하시는 분들은 뭐 잘 아시겠지만 경제학 측면에서 말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그 주식 이런 거 막 주식 관련 뭐 상품, 파생 상품 이런 거 관련하는 부분으로 이제 접근을 하는 건데 통화 스왑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전문적으로 이제 거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관들이. 보통 이제 외국인들이 좀 많고요. 그래서 막 1원 0. 몇 원 떨어지는 거에 막 수백억이 오고 가고 합니다. 그래서 무슨 뭐 국가 간 통화 스왑 체결 이런 거 있죠. 왜냐면 이제 환율의 변동이 극변하면 몇백억, 몇천억이 손실이 왔다 갔다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안전장치로 통화 스왑을 뭐 체결했다 이런 것들 뉴스로 많이 볼 텐데 같은 맥락입니다. 어찌됐건 100달러를 바로 사고 싶어. 당연히 이때 여기 뭐야 이때 이 가격에 팔까요? 이 가격에 팔까요? 은행은 당연히 이 가격에 팔겠죠. 그 다음에 팔고 싶었어. 그냥 똑같아. 이거에 팔고, 그러니까 이거에 팔고 싶겠지. 잠깐만. 세계는 달러를 팔고 싶었어. 그 은행은 뭐야? 사는 입장이야, 파는 입장이야? 사는 입장이죠. 그럼 당연히 싼 가격에 사고 싶겠죠. 그럼에도 1원이 높습니다. 환율이 급등했나 보네. 아무튼 뭐 미국 연준에 발표했나 봅니다. 뭐 FOMC 회의에서 뭐 좋은 결과, 아까 뭐 그런 급등을 했나 봐요. 1원이니까 즉 100원이죠. 손해 아니면 이득이죠. 이익입니다. 1번입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이해하면 굉장히 쉽게 풀리는 문제입니다. 10번. 9번에 비해서. 11번. 다트판을 갖다 놨네.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자, 갑과 을은 1에서 6까지 표시된, 그러니까 주사위. 오케이. 26 여기서 이제 시작을 하고, 근데 2배래요. 검은색은. 100점 이상 되면 승리하고 게임 종료. 기억 볼게요. 자, 숫자 1이 쓰인 곳에 도착을 하면 검은색이니까 곱하기 2를 해서 2점을 획득합니다. 0이 쓰인 곳을 제외했을 때 얘가 가장 점수가 낮을까? 아니요. 여기도 있습니다. 왜냐면 흰색이니까 그대로 점수 획득되니까 2점이라 같아요. 틀렸어요. 3번 던져서 가능하지. 여기 일단 도착하고 여기만 도착해도 36에 벌써 71점이거든. 여기서 29 도착하면 벌써 100점 이상이잖아요. 무궁무진합니다. 실전에선 디귿 맞다고 체크하시고 넘어가세요. 그러니까 매번 1이 나온다는 건 이거잖아. 26점, 9점, 3, 아까 26점이래.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잖아. 15점이니까 검은색 2배였죠, 이거. 2배 맞죠? 30점, 65점. 거기다 이거 더하면은 뭐야? 93점. 하나, 둘, 셋, 넷, 네 번째 93점. 그럼 나머지 5번째 때 100점이 넘는 거죠. 100을 돌파하는 그
순서를 말한 거예요. 을은 몇 번째인지 봐야겠지. 을은 뭐야? 6이 나오니까 뭐야? 여기서 이제 1, 2, 3, 4, 5, 6 여기죠? 아까 한 칸 맞지? 이렇게 표시합시다. 1, 2, 3, 4, 5, 6 1, 2, 3, 4, 5, 6 딱 봐도 안 될 것 같은데 29, 49에 59거든요. 세 번째. 그럼 네 번째는 뭐야? 1, 2, 3, 4, 5, 6 13이잖아. 아, 딱 봐도 안 돼. 72에다가 1, 2, 3, 4, 5, 6 안 되죠? 5번 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이미 누군가 100점을 획득하면 게임이 끝나는 거잖아. 그럼 됐어. 자, 마지막 리을 볼게요. 이게 좀 애매한 선지인데 가위바위보에서 이기는 게 게임에 유리하다. 가위바위보에서 이겨서 먼저 이렇게 주사위를 굴려도 예를 들어서 막 이런 재수 없는 이런 데 이렇게 하면 점수가 낮게 받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판단할 수는 없다 해서 기억 니은 그러니까 니은 디귿만 볼 수 있겠지만 아닙니다. 이것 때문에 아니에요. 왜냐면 어느 한 사람이 획득한 점수의 합이 100점 이상 되는 순간 그 사람이 승리하고 게임이 종료된다. 이것 때문에 안 돼. 그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맞는 선지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기는 게 장땡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굴리는 게 확률이 높습니다. 이길 확률이 높아져요. 물론 다시 말하지만 지는 확률이 있어요. 먼저 굴린다 해서 무조건 승리하는 거 아니라는 건 맞아. 하지만 중요한 건 이 사실을 빼놓을 수는 없어. 먼저 시작을 한 사람이 이길 확률이 이길 경우의 수도 많아지는 건 사실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맞아요. 기억님 니은 디귿 리을 5번이 정답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러니까 지금 11년 전이죠. 이때는 약간 좀 이런 알쏭달쏭한 좀 애매모호한 선지들이 좀 많이 있었어요. 최근에는 이런 선지들은 안 나옵니다. 최근 트렌드는 좀 달라요. 문제 은행이 달라졌으니까. 20년도부터 달라졌거든. 자, 12번. 다 알겠고 B가 A 그 전체 지점 월간 매출액을 넘어서는 최초의 시점. 이런 문제들은 어렵다 하면 어려울 수 있고 무난하다라고 생각한다면 무난하게 느껴질 수 있는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는 기준을 딱 잡아가지고 이때 얼마씩 증가하네 뭐 이런 것들을 빠르게 파악하는 게 관건이죠. 자, B는 A가 개점한 지역에 A가 개점한 순서에 따라 개점 주기대로 반드시 진입한다. 자, B의 뭐죠? A보다 좋아서 B가 진입하면 커피 수요는 증가하지만 끌어와서 A 지점이 바로 즉시 감소한다. 그러니까 이제 설치하는 순간 바로 감소하는 걸로 생각하고 계산을 해달라라는 소리가 되겠지. 자, A는 13년도 1월 1일부터 매월 이제 하나씩 늘려간대. 그리고 얘는 뭐야? 3월달. 자, 그럼 1월달이랑 다 쓸까? 그러죠. 이렇게 이제 늘어가겠지. 여기 9월까지 있으니까 11월도 있는데 귀찮으니까 9월까지 해보자. 필요하면 여기다 다시 쓰면 되고. 제가 이제 A랑 B의 매출을 보자고. 얘 100만 원이죠. B는 아직 안 왔으니까. 그럼 얘는 뭐야? 승승장구하지. 100이야? 아니지. 200이지. 왜? 두 개니까. 자, 그리고 3 드디어 나옵니다. 얘가 개점하자 즉시 개장하자마자 150이고 얘도 하나 늘렸어. 그럼 300일까? 아니죠. 왜? B가 진입한 지역의 지점은 20만 원. 그러니까 여기에 진입을 해서 얘 그 월간 매출액 100만 원이 20으로 줄어든다고. 그럼 전체 얼마? 80만 원이 줄어드는 셈이지. 따라서 얘는 300만 원이 아니라 220이 된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얘 하나 늘렸어. 320이 되겠지. 그리고 얘는 그대로 150이겠지. 이해되죠? 그대로 갈게요. 이렇게. 귀찮으니까. 자, 여기도 봅니다. 420일까? 아니죠. 420일 것 같았지만 여기 두 번째 연곳도 매출이 80만 원이 깎이게 되겠죠. 그럼 80을 빼주면 되는 거잖아. 340. 자, 그대로 갈게요. 이렇게. 얘는 이제 440이지? 이렇게 가면 되겠네. 자, 7월달 봅니다. 540일까? 아니죠. 460이 되겠지. 80이 깎이니까. 얘는 얼마? 450.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8, 9월 계산할 필요 없습니다. 왜? 얘가 560인 건 알겠는데 여기 가서 어차피 80 깎이면 480이잖아. 그러니까 560 맞지? 그럼 660인데 80 깎이니까 580이잖아. 근데 여기 600이니까 이때 추월을 한다라는 걸 우리가 판단할 수 있겠죠. 2번이 정답이 되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13번. 옳지 않은 거. 가나다마. 얘네들이 식중독이고 얘네들은 아니라는 거죠. 지금 잼, 요거트, 빵, 우유, 주스, 샐러드, 버터, 치즈, 쿠키, 달걀, 감자 등 총 11종류 음식을 먹었고 최소 한 종류 이상의 음식이 상했다.
상한 음식 한 종류라도 먹게 되면 식중독, 섭취 음식량 무관하고 조금이라도 상한 음식 먹으면 바로 식중독, 음식 이외의 요인에 의해서는 식중독 걸리지 않고. 오케이. 자, 그러면 바로 접근해야 되는 게 바로 이거야. 식중독이 아닌 애들. 얘네들이 먹은 거는 식중독이 의심의 여지가 없는 거죠. 그럼 일단 제거합니다. 우유, 얘도 버터랑 빵, 또 이거 아까 체크했고 우유도 체크했고 요거트까지. 자, 그럼 가능성 있는 애들이 누구지? 다섯 개네. 자, 그럼 가용부터 따져보죠. 잼을 먹었고 요거트는 뺍니다. 아니니까 빵도 빼고 우유도 빼고, 그럼 샐러드 쿠키네. 가능성 후보. 그러니까 식중독이 상한 음식 가능성 리스트죠. 어찌 보면 나리야? 나리는 잼과 버터빵 탈락. 그럼 잼이네. 그럼 확실한 건 우리가 알 수 있다. 뭐 잼은 반드시 상한 음식이다 라는 거지. 빵 아니고 치즈 맞고 우유 아니고 요거트 아니고 치즈 쿠키. 마지막 마음. 요거트 아니고 잼 맞고 빵 아니고. 자, 1번부터 바로 보도록 할게요. 자, 가영이가 먹은 음식 중에서 상한 음식은 반드시 한 종류일 것이다. 왜? 잼이 있어서? 그럼 샐러드 쿠키 아니라고? 그렇게 볼 순 없지. 다솜이가 치즈랑 쿠키 둘 중에 하나 때문에 식중독에 걸렸으니까 100% 하나거든? 그럼 쿠키일 가능성도 있는 거잖아. 장담할 수 없습니다. 1번이 옳지 않아서 정답이고요. 2번. 다솜이가 요거트 우유는 아까 제거됐잖아요. 식중독에 걸린 거 맞습니다. 맞아요. 자, 잼을 바른 빵과 우유, 얘네들 아니었지? 그럼 식중독에 걸릴 것이다. 걸릴까 안 걸릴까? 걸리죠. 왜? 잼 때문에. 잼은 왜? 나리가 걸렸거든. 샐러드 치즈 쿠키, 우유는 상관없고. 자, 다솜이가 식중독에 걸렸거든. 얘네 둘 중에 하나를 먹어가지고 뭐 얘네 둘일 수도 있고. 근데 치즈 쿠키가 다 포함이 돼 있네. 그럼 반드시 식중독에 걸리겠지. 나리가 먹은 음식 중에서 상한 음식은 반드시 한 종류다. 맞죠? 잼. 맞습니다. 자, 1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금요일 17시 50분입니다. 근로 조건과 직원 정보를 근거로 판단할 때 갑 회사 김 과장이 6시부터 시작하는 시간 외 근로를 요청하면, 자, 이게 일단 이 문제의 핵심은 시간의 근로와 야간 근로가 분류된다는 거 우리가 알아야 돼. 야간 근로는 각 주에서 보니까 22시부터 이길 6시, 즉 이 사이가 지금 8시간이거든요. 그 전에 뭐야? 18시부터 21시 59분까지,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이제 4시간이죠. 9, 10, 11, 10이니까. 이 4시간은 시간의 근로 여부, 그러니까 시간의 그 근로에 해당하는 시간이고, 나머지 뭐야? 22시부터 6시까지, 그러니까 총 최대 8시간은 뭐 야간 근로 시간이다. 이거 체크해야겠지. 자, 시간의 근로 동의를 안 했어요. 김상영 씨는. 안 됩니다. 완수할 수 없겠죠. 못하니까. 시간의 근로를 못한다 했으니까. 전지현. 이 사람은 출산 그게 대상이 되네요. 자, 일단 지금 8시간이 소정의 근로시간인데 주중 6시간을 이미 완료를 했어요. 임산부가 아니었으면 상관이 없겠죠. 그러니까 출산을 하지 않았다면 상관이 없겠지만 출산했기 때문에 6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니까 시간의 근로 여부를 동의를 했다 할지라도 안 됩니다. 자, 김상영, 전지현 삭제. 차 효인은 맞겠네요. 그럼 맞다고 치고 넘어갈게요. 귀찮으니까. 자, 조경은 봅니다. 3시간을 썼어요. 일주 12시간 위배되지 않고 출산 여부도 관련 없습니다. 그리고 시간에 동의했어요. 그럼 될 것 같아. 왜? 야, 일주일에 12시간만 안 넘으면 되니까 뭐 3, 5 널널하네 하는데, 널널하네 쉽겠지만
시간의 근로만 동의를 했고 야간은 동의하지 않았어. 왜? 여성은 별도의 야간 근로 동의를 요한다며. 그럼 뭐야? 기껏해야 4시간밖에 할 수가 없다고. 그럼 프로젝트 당일날 완수할 수 없습니다. 조경훈이 빠졌으니까 심현석 2번이 정답이네. 심현석 씨는 10시간을 근무했어. 그러면 이제 앞으로 2시간만 시간의 근로를 할 수 있겠지. 동의했고, 자, 1시간만 초과 근무를 하면 돼. 그러니까 시간의 근무 1시간 하면 되겠죠. 2시간 남아 있으니까. 맞습니다. 14번의 정답은 2번이 되는 거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15번. 자, 고민정은 XY 두 가지 조항으로 이루어진 법안을 심의하고 있는 5개 정당 대표들의 태도를 다음과 같이 메모했다. 자, 옳은 거를. 자, 각 정당 대표의 태도는 찬성, 중립, 반대 중 어느 하나고 해당 정당의 의견이다. 자,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바로 빠르게 좀 테이블을 만드는 게 맞습니다. 그래야 헷갈리지 않고요. 한눈에 잘 보일 겁니다. X조항과 Y조항이 있다고 했죠. 봅니다. 자, X조항의 태도는 C정당의 Y의 태도와 같고, 그러니까 이제 크로스 된다라는 거지. C정당 대표의 그 태도와. 그리고 A정당 대표와 D정당 대표 간 동일한 태도를 취한 조항은 없다. 알겠는데 지금 이걸로는 뭐 아무것도 확정할 수가 없습니다. 자, B 볼게요. X에 대해서 중립. 어느 조항에 대해서도 A정당 대표보다 부정적이다. 자, 각조를 보면 찬성보다 중립이 부정이고 중립보다 반대가 더 부정이라고 했지. 얘가 중립이면 뭐야? 그러니까 A 대표의 X 조항은 찬성임으로 알 수 있겠지. 왜? 그러니까 얘보다 무조건 모든 조항에 다 반대라고 하니까. 이해됐죠? 자, 됐습니다. 그럼 C정당 그 Y 조항에 대한 태도가 A정당 X 조항의 태도랑 같다고 했지. 그럼 찬성이겠다. 다음 봅니다. C정당 하나의 조항은 찬성이고, 그럼 얘 중립이네. 나왔네. 얘가 이제 이거고 얘가 이거니까. 얘도 나왔네. 왜? 얘보다 부정적이라고 하니까. 얘보다 더 부정적일 수 있는 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뭐? 반대. 좋습니다. 자, D정당 XY에 대한 태도가 같아. 근데 뭐라고 했지? A정당 대표와 D정당 대표가 동일한 태도를 취한 조항은 없다. 즉 찬성일 수도 없고 중립일 수도 없다. 그런데 D정당 대표는 XY 조항에 대한 태도가 같다. 이 모든 걸 만족시킬 수 있는 태도는 뭘까?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뭐? 반대. 그래야만 얘네들이랑 겹치지도 않고 얘네들 동일한 태도. 마지막. 됐습니다. 자, 이제 문제 풀면 돼요. 옳은 거 고르라고 했죠. 1번 볼게요. 가장 부정적인 정당은 D가 되겠죠. A정당이 될 수가 없겠지. 왜? 정당 대표의 의견이 곧 정당의 의견이라고 했으니까. 자, 과반수가 찬성이라고? 아닌데 한 명밖에 없는데. 두 조항 모두 찬성한 정당은 없습니다. 3번이 정답이에요. 나머지 여러분들 해보세요. 그대로 가면 되니까. 16번. 위로 가거나 좌우 이동 불가. 1과 숫자 1의 좌우 역할은 지날 수 없다. 그럼 빠르게 체크합니다. 이렇게 지뢰 게임 문제 같은 건데, 그러니까 여긴 지금 못 간다는 뜻. 아, 이거는 체크하면 안 되지. 여기서는 시작할 수 있으니까. 해제할게요. 잠깐만, 취소할게요. 어차피, 그러니까 맨 위랑 아래는 상관이 없지. 왜냐면 시작하거나 도착하는 거는 상관없다고 했잖아. 그러면 이제 여기 체크를 하면, 자, 보시면, 여기는 출발할 수 있을까? 대각선으로 가면 뭐 나갈 수 있겠지 하는데 못 갑니다. 얘도 못 가고. 이렇게 가면 되잖아. 어떻게 해요? 못 갑니다. 5도 못 가고 3도 못 가. 그러니까 여기는 아예 볼 필요가 없어. 출발을 못 해. 여기 볼까? 얘는 갈 수 있나? 얘는 아예 못 가지. 아, 그럼 답 나왔다. 다 삭제하고 618만 가능합니다. 시작 위치가. 그런데 그 숫자 조합의 가장 큰 거를 찾았라고 했잖아. 그럼 1 갈 것 같아요? 말도 안 되지. 그럼 68 중에 누구? 어차피 똑같거든. 그럼 8로 가야지. 됐습니다. 시작은 무조건 8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여기 2를 거쳐야 되니까. 좋아. 자, 그러면 2에서 갈 수 있는 게 2, 4, 3이거든. 당연히 여길 가야겠지. 좋습니다. 밑으로 뺄게요. 자, 얘가 갈 수 있는 곳이 지금 어디 있을까? 여기는 못 가지. 둘 중에 하나거든.
여러분들이라면 어딜 가겠습니까? 당연히 5를 가겠죠. 얘가 갈 수 있는 게 좀 많기는 해요. 673. 7로 갈 겁니까? 여기로 갈 겁니까? 당연히 7로 가겠죠. 그럼 여기서 이제 선택의 폭이 486인데 얘는 안 갈 거고 86이냐 이걸 따져봐야겠는데 누가 봐도 8로 가지 않겠습니까? 좋습니다. 여기까지 왔어요.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갈 수 있는 게 하나 둘이거든. 그러니까 여기 좀 애매해. 9를 가고 싶겠지만 9를 가면 5를 가게 되고 그럼 954로 끝나 도착을 해. 근데 8로 가게 되면 1이 부족한 것 같지만 다음에 바로 9가 열려 있어. 여기로 가야겠다. 그러니까 이 문제의 핵심은 갈 수 없는 경로를 빠르게 찾아가지고 경우의 수를 확 줄이는 거, 이게 관건입니다. 이게 시험날 잘 보여야겠죠. 4 도착. 잠깐만 1 옆 하나 안 된다며. 도착은 할 수 있습니다. 출발이랑. 이거 다 더하면 되겠네요. 4, 4, 8이니까 하나, 둘, 셋, 넷, 8, 4, 32에다가 9, 9, 18, 23이네. 55네. 네, 정답 4번이 되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옳은 거. 자, 직사각형 모양의 종이에 수직 방향의 정가운데를 기준으로 좌측에서 우측으로 접는 요 고려하자. 접은 종이를 처음과 같이 폈을 때 접은 흔적은 위로 튀어오른 마루와 아래로 접힌 자국의 골. 여기서부터 벌써 머리 아프죠? 머리 아프면 이 문제 넘어가도 됩니다. 17번은 넘어가는 문제네요. 이걸 어떻게 풀어 실전에서. 그래서 한 번 접은 경우, 두 번 접은 경우, 세 번 접은 경우가 나와 있는데 이 그림으로 파악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분명히 존재하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파악하지는 못할 겁니다. 이게 대체 무슨 뜻이야? 뭘 의미할까? 네 번 접었을 때 이거 뭐 그릴 거야? 네 번 이렇게 접는 거? 물론 이제 그림을 잘 그리시는 분들은 그리겠지만 대다수는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나를 보고 좀 이해하려고 했더니만 나는 또 무슨 소리인가 갑자기 나와 씨가 나오고. 자, 종이의 흔적에서 점선으로 표시되는 골은 0으로, 실선은 거기까지는 알겠어. 그러니까 마루 1, 골 0이라고 표현하라는 거잖아. 까지는 알겠는데 그 이유가 안 된다고. 그러니까 C2까지는 알겠어. C3는 어떻게 할 건데 이거잖아. 이걸 어떻게, 그러니까 이게 그 영재, 그 경시대회 문제예요. 이런 것, 이게 딱 그 경시대회 문제예요. 그 무슨 막 TVN에서 문제적 남자 이런 거에 나올 만한 문제입니다. 딱 거기에 알맞는 문제거든요. 이게 뭐냐면 파동 그러니까 이 본질은 코드예요. 101010 이진법, 그 컴퓨터 코딩 그 코드인데 마루골이 뭐냐면 이거야. 어떤 사람은 이제 갑자기 물결 표시를 왜 하지? 생각할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이 주기함수, 사인, 코사인, 삼각함수, 어떤 사람은 파동, 첫 번째보다 두 번째, 세 번째 그 생각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마루골, 여러분들이 물리학이나 물리학 아니야. 이거 중딩 과학 때 나오는 내용이야. 중학교 2학년인가 3학년 아마 같이 나올 겁니다. 거기서 배워요. 파동의 이제 마루와 골. 마루는 이제 호두마루, 체리마루, 그 아이스크림에서 벌써 나올 수 있어. 그 마루가 뭐냐면 정상이라는 한글의 고유어입니다. 정상을 뜻하는, 산 정상을 뜻하는 우리 한글 고유어거든요. 당연히 마루가 여기 있고, 마루 골은 뭐냐면 마루에서 끝까지 내려간 거, 골, 마루, 골,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한 번 접었을 때, 이 예를 들어 드릴게. 저도 좀 어이가 없긴 하거든요. 근데 이게 설명보다 종이를 접는 게 맞을 거야. 나 한 번 접었다. 펴봐. 여기 자국이 남죠? 근데 얘가 튀어나왔습니까? 안 튀어나왔습니까? 안 튀어나왔어. 그럼 얘는 뭐야? 마루니까 뭐가 돼? 그러니까 골이니까 뭐가 돼? 얘는 0이 된다. 근데 두 번 접는 게 어떻게 접냐면, 얘 그림이 지랄 같은데 이 지랄을 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 그림이 좀 성의가 없어. 그렇다고 이 문제가 좀 성의 있게 말한 건 아니고, 무슨 말이냐면 한 번 접었잖아. 그 수직 방향 정가운데를 기준으로 좌측에서 우측으로 접는 경우를 고려하는 거는 무슨 소리냐면 이거야. 두 번 접으라고. 이렇게 이해됐죠? 이게 아마 종이접기가 더 설명이 와닿을 거야. 펴. 일단 펴. 자, 그럼 뭐가 됐습니까? 얘가 튀어나왔지. 얘네들은 뭐야? 꺼졌지. 이거 외곽은 볼 필요 없는 거고. 됐습니다. 그럼 얘도 뭐야? 골이고
이렇게. 얘는 뭐야? 튀어나왔으니까. 문제에서 언급한 뭐 1, 뭐 마루가 되겠지. 그래서 이건 지금 이 상태가 뭐냐면 이거라고. C200. 그러니까 이거랑 똑같은 거야. 하나, 둘, 점선. 얘가 실선. 이해됐죠? 얘가 C2야. 근데 우리는 세 번째 접은 경우를 원해. 왜? 기억에서 물어보고 있잖아. 좋아? 그럼 한 번 하면 되지. 이게 한 번 접은 거지. 이게 두 번 접은 거지. 그럼 다시 한 번 접어. 부채 만들기야 뭐야. 뭐 여러분들 이거 보고 뭐 황당해하고 어이가 없고 내가 이런 것까지 봐야 되나 싶은데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 여러분보다 어이없는 건 바로 납니다. 지금 이걸 내가 왜 회사를 하면서 이렇게 종이접기를 최초인 것 같은데 피셋 5년 동안 올리면서. 자, 어찌됐건 봐봐. 지금 튀어나온 게 딱 봐도 보이지. 들어간 게 보이지. 그대로 채워줘. 이제 마루골 생략할게요. 이해됐죠? 얘 튀어나왔잖아. 존나 어이없네 진짜. 얼추어이가 없어가지고. 그럼 여러분들 이거 숫자를 좀 적어볼게요. 이거 그대로 적으면 되죠. 110, 0100 110, 0100 맞죠? 됐습니다. 자, 5까지 뭐 정가운데 숫자 이거는 못해요. 그러니까 할 수는 있는데 이거 언제 이러고 있어. 이것도 네 번도 겨우 적겠구만. 이제 그만하고. 자, C5, 그러니까 C5의 정가운데 숫자는 반드시 0이다 라고 지금 물어보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 여러분 이 규칙이 있어요. 잘 보세요. 얘는 0이잖아. C2는 1, 0, 0이잖아. 이게 뭐냐면요. 얘가 그대로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 거에 얘가 기준이 되고. 무슨 소리냐면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 0을 일단 기준으로 잡아. 이 C2에 있던 게 그대로 여기로 와. 그리고 얘네들이 대칭이야. 여러분들 데칼코마니 미술 시간에 기억나지? 그럼 1과 얘가 마루의 대칭인 건 뭐야? 반대가 되는 거. 0. 같아야 된다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서로 이게 그러니까 마루골, 마루골, 골, 마루 이걸 이루어야 된다고. 이해됐죠? 얘네들은 뭐야? 0, 0, 마루, 골이었으니까 얘를 기준으로 대칭, 그러니까 반대쪽은 뭐야? 1, 1, 0이 돼야 된다고. 이해됩니까? 그럼 그대로 맞잖아. 그럼 C5도 똑같은 맥락이겠지. 이걸 그대로 가면 1, 1, 0, 0, 1, 0, 0. 그 얘는 뭐야? 이거랑 이거 대칭. 얘 1이지. 얘도 1이지. 그 다음에 이거 대칭 0이지. 얘에 해당되는 게 뭐야? 1, 1이지. 그래서 C4를 구해보면 이렇게 나올 겁니다. 이렇게 나올 거야. 그럼 이 중간에 항상 중재자가 있어. 그러니까 중심을 딱 갖추는. 얘가 중심을 갖추는 애들이 있어. 이렇게 0, 0. C1은 그냥 얘 하나. 자, 중간에 항상 누가 있습니까? 0이 있습니다. 맞아요. 동일한 경우라는 게 무슨 뜻이야? 마루 혹은 골 이 뜻이잖아요. 아닙니다. 자, 얘를 기준으로 얘랑 같습니까? 틀립니다. 그럼 C4 0과 얘 같습니까? 아니요. 항상 다릅니다. 됐죠? 틀렸어요. 리얼 CL을 구성하는 영의 개수가 1의 횟수 반드시 많습니다. 몇 개? 한 개 많습니다. 이해됐죠? 얘는 뭔데요? 맞잖아. 한 개 많잖아. 왜냐면 1이 0이니까 0이 한 개니까. 이해됐죠? 얘도 봐봐. 0이 두 개 많잖아. 얘는 뭐야? 0이 4개고 1이 3개고. 이것도 계산해봐. 0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1은 몇 개야? 1, 2, 3, 4, 5, 6, 7. 맞죠? 이거는 좀 문제로 내기에 좀 알맞지 않은 문제인데 이건 좀 수학 이쪽을 좀 관심 있는 사람들이나 이거를 좀 반갑게 여기지. 그 사람들도 반가워하지는 않을 거야. 그냥 문제니까 푸는 거지. 17번은 버리는 문제가 많네요. 이걸 어떻게 풀어 실전에서. 18번 꽃다발의 최대 가지수 5종류의 꽃. 차라리 이런 게 상황 판단에 어울리지. 주어진 상황에서 판단해야 되잖아. 최대 가지수로 맞지? 자, 그러면 이거는 자격부터 봅시다. 이파리는 항상 넣어야 된다고 했지? 그럼 유칼립 때를 볼게요. 얘네 둘이야. 나머지 두 개. 왜? 네 종류까지만 하라고 했으니까. 그러면은 작약 빼고 수국, 리시안셔스, 카네이션, 장미 중에 두 개를 뽑으면 되나? 아니지. 수국, 작약은 동시에 포함될 수 없다며. 그럼 제거하고 세 개 중에 몇 개? 두 개를 뽑으면 되겠지.
이게 여러분들 순열과 조합이라고 이런 거 많이 봤을 거야. 그러니까 순열, 팩토리얼. 얘는 컨비네이션 해서 얘는 뭐야? 조합이라고 합니다. 컨비네이션. 피자 말고. 피자 생각하는 사람들 반성하시고. 그래서 6할립이고 그럼 뭐야? 3개 중에 몇 개를 뽑아야 돼? 2개를 뽑는 거야. 이참에 배워둬요. 이게 뭐야 싶은 이해하는데 얘는 어떻게 수식으로 하냐면요. 이거 2번이잖아요. 2개잖아. 2 곱하기 1을 해주고 얘는 뭐야? 3, 2. 그러니까 얘는 내려가는 거야. 1씩 내려가고 얘가 분모, 분자. 오케이? 3가지란 소리야. 알아두면 편하니까 소개할게요. 자, 그 다음에 6할립을 했으니까 이제 뭐야? 루스쿠스. 루스만 쓸게요. 얘도 똑같아. 3개 중에 몇 개를 뽑아? 2개. 3P2는 다른 거예요. 얘는 뭐냐면 얘 3 곱하기 2 곱하기 1 순서대로 2개까지만 이거예요. 이해됐죠? 이런 뜻입니다. 얘도 3개네. 자, 마지막 282를 모두 다 쓰면 안 된다라는 조건은 없으니까 가능한 거잖아. 작약이랑 얘네들이면 3종류잖아. 그럼 나머지 한 종류지. 몇 개 중에 한 종류를 뽑으면 돼. 3개 중에 한 종류를 뽑으면 돼. 3개 맞습니다. 잠깐만요. 1 알겠고 3 똑같은데요? 네, 똑같아요. NCR이랑 NCR-1이랑 같습니다. 수학적으로 접근하는 건데 고딩 때 나오거든요. 고1 때 배우는 건가 고1 때 배울 거야 아마. 근데 뭐 중요한 건 아니고 그냥 같아도 그냥 잘못된 거 아니다. 그렇게까지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작약곱 봤어. 그럼 이제 수국을 볼까? 얘는 5종류 이상이라며. 그럼 계산하면 되지 뭐 똑같이. 얘네 둘이면 지금 3가지가 포함돼야 되잖아. 맞죠? 얘는 하나밖에 없는데? 왜냐면 3가지 중에 3가지를 다 뽑아야 5종류니까. 루스도 똑같네. 생략할게요. 그 다음에 얘네 둘이 같이 쓸 수도 있잖아. 그러면 하나, 둘, 셋이야. 5종류니까 2개를 뽑아야 돼. 어디서? 하나, 둘, 셋에서. 잠깐만. 작약은 포함 안 돼요? 이거 놓치면 안 돼요. 포함 안 됩니다. 3개 중에 몇 개? 2개 뽑으면 되잖아. 3개니까. 2, 1, 3, 2니까 3가지네. 됐어. 여기서 끝날까? 아니지. 6할립 루스랑 또 있어. 아예 다 뽑는 거. 수국, 6할립, 루스에다가 장미, 카네이션, 리시안 셔츠를 다 때려박는 거. 즉 6종류 되는 거. 이해됐어요? 한 종류, 한 종류, 한 종류, 3종류. 이거 몇 가지? 딱 봐도 한 가지잖아. 됐어. 자, 그럼 얘 현재까지 9가지고 얘는 몇 가지야? 6가지니까 15가지. 게임 끝일까? 아니지. 이렇게 쉬우면 18번이 아니겠지. 명실상부 최고 난이도에 해당하는 그 문제들이 위치할 확률이 높은 지금 포지션이니까. 지금은 좀 달라요. 지금 이게 2024년도에 찍고 있는데 2023년부터는 17, 18은 의외로 쉬워요. 16, 15가 더 어려워요. 14 이런데 애들이. 근데 이것도 뭐 언젠가 또 변할 수도 있고. 이 경우도 살펴봐야 되지 않나? 하나, 둘, 셋, 넷. 잠깐만. 하나, 둘, 셋, 5개. 딱 맞지? 딱 한 가지 존재하네. 그러면 몇 가지? 16가지. 아마 1번으로 오답한 사람도 많았을 것 같아. 2번이 정답이 되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길다. 여기까지만 해도 긴 건데 여기까지 해놨어. 진짜 너무한다 이거. 항렬은 혈족의 반개에 대한 대수관계를 표시하는데 항렬을 나타내는 자. 뭐 일반적으로 뭐 항렬 돌림자는 들어봤을 겁니다.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항렬자는 이름자 중에서 한 글자를 공통으로 사용해 같은 세대. 그래. 부수오행을 따르는 방법, 천간을 따르는 방법, 지지를 사용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 다음에 숫자 순서를 사용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서 부수오행을 따르는 방법이 가장 많이 목생화 처음 들어보죠? 이게 갑자기 좀 생소합니다.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 수생목,
오행상생이라고, 이게 그 명리학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중국의 명리학이라고 해서, 명리학이라고 표현하면 좀 뭔가 생소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 사주팔자, 그냥 뭐랄까, 너무, 그러니까 어떤 학문이든 맹신해서는 안 되는데, 그냥 가볍게, 아, 이런 학문들, 이렇게 알고 지내는 건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런 의미에서 비춰볼 때, 이게 바로 사주팔자 학문의 기본이 되는 그 오행상생입니다, 이게. 여러분들은 뭐, 그 여러분들이 각기 태어난 시간이 있잖아. 연도, 일, 월. 그거에 따라서 이제 사주 팔자, 그러니까 네 개의 기둥, 사주, 기둥주자 써서 팔자. 그 기둥마다 하나, 둘, 두 개씩 있어, 글자가. 그래서 위에가 천간이고 아래가 지지거든. 천간 네 개, 지지 네 개. 그 다음에 년, 월, 일, 시. 그래서 년주, 월주, 일주, 시주라고 해서 네 개의 기둥. 이게 금간입니다. 이거 설명하는 거야, 지금. 그래서 여러분들도 다 그 만세력이라고 그 뭐 어플 이런 거 있어. 앱스토어에 가면은 편하게 돼 있어. 그냥 생년월일만 입력하면 한자가 나오거든요. 그게 여러분들의 이제 여덟 글자 팔자입니다. 그게 각각 속성이 있어. 그러니까 남자들, 우리 남자들, 남성분들, 그 남자들, 우리 친구들 그 게임하는 거, 그 속성 있잖아요. 뭐 불속성, 뭐 나무, 나무는 뭐라고 해요? 뭐 포이즌, 뭐 파이어, 뭐 아이스 속성 이렇게 하면 더 편하겠지. 금은 아이런, 금속, 뭐 금, 뭐 이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중요한 건 이제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 수생목의 상생이다라는 원리를 이용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화토금수, 월화수목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거랑 다른 거예요. 목화토금수, 그 다음에 또 목화토금수의 순서대로 순환을 한다라고 해. 그래서 철, 종, 은의 부수는 쇠금이며 부수의 오행은 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천간은 뭐냐면 십간, 갑을병정, 무기겸신, 임계. 예를 들어서 이 한자는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뭐냐면 이거예요. 갑을병정, 무기경신, 임계라고 우리가 바로 파악할 수 있어야 된다고. 자, 지지는 뭐야? 자축, 인묘, 진사, 오미, 신유술해. 이거지. 자축, 인묘, 진사, 오 이런 거에 해당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숫자 순서는 이렇게 있대. 그래서 뭐 1인 병, 그러니까 1병, 2는 중, 3은 태, 그 다음에 4는 0이라고 하면 된다. 뭐 이런 거지. 항렬자의 위치는 첫째 자 또는 둘째 자 모두 쓸 수 있대요. 할아버지 때 첫째라면 아버지 때는 둘째고 손자는 다시 태가 물리니까 다시 첫째쯤, 그러니까 1, 2, 1, 2 순서로 가겠다라는 소리지. 이거 배경 지식 없으면 좀 어렵겠다. 같은 본관의 성씨라 해도 같은 세대의 하나의 항렬자만 사용하는 건 아니야. 그렇다고 합니다. 자, 19번 볼게요. 옳지 않은 거. 자, 숫자 순서를 항렬자로 사용하는 방법의 예를 따를 때 자신의 돌림자가 0이었다면 아버지 세대는 뭘 거고 한 대 더 올라가면 이제 할아버지 세대지. 이걸 물어봤잖아. 자, 0이 뭐냐면 내가 지금 4세대거든. 아버지는 3세대겠지. 그럼 그 위는 바로 2인 중, 즉 할아버지는 중이겠지. 맞습니다. 항렬자를 사용하더라도 같은 본관의 성씨의 같은 세대라고 해서 그렇죠. 여기 있잖아. 같은 본관의 성씨라 해도 같은 세대 하나의 항렬자만 사용하는 건 아니다라는 거는 여러 항렬자가 있음을 의미하는 바겠죠. 이거래요. 지지 사용하는데 경이래. 이한자잖아. 큰아버지는 뭐야? 아버지랑 같은 데잖아. 한 대 위를 보면 되잖아. 얘잖아. 이거 배치시키면 되잖아. 자축, 인묘니까 인이 되겠지. 연이 아니야. 아까 이건 맞죠? 이거 맞네. 그러니까 이걸 물어본 게 아니라 그냥 한자를 물어봤으니까 맞습니다. 4번. 부수 오행일 때 아버지가 화야. 목화토금수라며. 그럼 나는 당연히 토가 되겠지. 아버지가 화니까 목이겠죠. 할아버지 맞아요. 5번이 정답이겠네. 천간을 사용하는 예를 따를 때 무거울 중자를 쓰는 게 할아버지야. 그러니까 무거울 중자를 쓰는 사람의 할아버지는 요거겠지. 그 얘를 이제 배치시키면 뭐야? 갑을, 병정, 무기, 경이겠죠. 기가 아니라. 틀렸습니다. 자, 마지막 20번.
자, 부수오행에 따른 항열자를 정하려고 한다. 김땡땡이 화를 부수로 하는 항열자로 이름의 둘째 자를 쓰고 있다. 자신의 일대로 했을 때 구대손이면 뭘까? 자, 얘가 지금 두 번째라고 했지. 두 번째 글자에 쓰고 있다고 했죠. 이거 반복되잖아. 3, 5, 7, 9. 그러면 2, 나머지는 1. 그럼 구대손을 물어봤으니까 둘째 자입니다. 자, 이제 속성. 얘가 좀 화였죠. 그럼 화토, 금수. 4대손까지 가고 이제 5대손부터 다시 목화토 금수로 가는 거잖아. 목이 빠졌어도 여기서부터 목이 들어가야겠지. 딱 됐네. 목, 화, 토, 금수. 5대손, 6대손, 7대손, 8대손, 9대손. 뭐? 수. 아이고. 4번이네요. 좀 당황스럽습니다. 이런 문제는 솔직히 좀 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를 좀 아니다 싶습니다. 이게 무슨 중국 공부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뭐 하는 건지 한자에다가 가뜩이나 하지만 한자는 갈수록 이제 지금 줄어드는 추세인데 물론 이제 이건 2013년이었기 때문에 자 말씀드렸다시피 이 13, 14, 15, 16 이 시즌에는 한자가 좀 많이 나오는 문제는 그러니까 한자 덕후, 법 덕후들이 좀 많았어요. 출제위원들이 그냥 덕후라 해. 짜증나니까. 덕후가 아니라 덕후. 이거 아니야? 오덕후. 난 이거로 알고 있는데. 오타쿠지? 그거는 일본말인데 그냥 좀 오덕후. 이게 더 정감 가더라고. 어찌됐건 싫다고 그냥 이 문제 낸 사람. 짜증나고. 자, 여기까지 해서 2013년도에 외교관 후보자 필세 상황 판단 1번부터 20번까지 해당하는 해설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